될지 상담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입원하실 때는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 선생님한테 또는 주치의 선생님 회진하실 때 나는 사회복지팀 상담을 받고 싶다,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전산을 의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만이 저희가 여러분을 상담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정보를 드리더라도, 저희가 뭐 구청에 지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주민번호나 이런 걸 작성하는 게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이제 제 컴퓨터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병동에 전화를 해서 환자분 거동이 어려우시면 보호자분들이 내려오셔서 상담하시면 되세요. 환자분 이제 가족분들이 오실 때 우린 보험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부든 민간기관이든 원내든 사보험이 있으면 지원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상담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상담 딱 시작하면 혹시 환자분 사보험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여쭤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환의 진단을 받았거나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가족 간에 공유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보험이 있는지. 갑자기 또 질환이 발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분들이 보험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보험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일단 시군구청이랑 연결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구청에서 조회를 하면요, 보험이 다 떠요. 근데 분명히 보호자 보험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 보험이 이분은 삼성생명에 몇 개가 있고 우체국 보험에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만 저한테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제가 그때 보호자분을 전화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은 보험이 있으면 보험이 사보험 우선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중에서도 실비보험이겠죠. 실비보험은 여러분들이 특약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입원하시면 80~90%, 요새는 뭐 90%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보험 중에서도 실비보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례, 가장 먼저 산정특례 등록은 아시죠? 근데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뭐 저희 직원들도 다 모르세요. 근데 이제 자기랑 연관성이 있어야 정확히 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산정특례가 되면 10%만 낸다고 하더라. 그런데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이제 업무팀에서 트러블이 있고 또 저한테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산정특례가 되면 10% 내는 건 맞으세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10%가 아니라 급여 부분에만 10%인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험이 안 돼.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MRI도 보험되고 초음파도 되잖아요. 그런데 비급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 해당이 안 되세요. 그건 무조건 본인이 100%예요.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비급여 부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산정특례다 등록해주면 10%만 낸다는데 병원비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 급여만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 저 같으면 직장가입자,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잖아요. 그리고 차상위 건강 대상자분들은 의사분들이 우리가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물론 무조건 뭐 산정특례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검사상 의료적인 다 근거가 맞아야 되겠죠. 그런 근거가 맞으면 산정특례 등록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세요. 전산으로. 그럼 그게 우리 원무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우리 원무팀 담당 직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산으로 넘겨요. 그럼 그게 바로 되기로 또 하루에도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작성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아마 산정특례 등록이 돼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한테 초기 상담할 때 제가 의료급여 1종, 2종 하도록 안내해서 그걸 책정받으신 분들은 이 산정특례가 우리가 자동으로 못 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등록 A4 용지로 써주면 그걸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 있죠. 관할 동사무소에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료급여, 내가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인 분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면 그걸 들고 관할 동주민센터, 본인 등본상의 주소지예요. 거주지가 아니라 등본상의 주소지에다가 그걸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그걸 처리해서 산정특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인 건 아시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또 의료적인 상황이나 여러 것, 이게 제반 사항들이 적합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그리고 산정특례가 A라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질환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분이 산정특례를 받으셨는데 유방암 외에 류마티스로 왔다. 그건 지원이 안 되세요. 그래서 꼭 산정특례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 5년 정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등록 신청서를 써주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우리 원무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동으로 등록을 해준다라는 거. 단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인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로 직접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정특례는 어떤 혜택이 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의 10%를 지원해 주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요. 비급여 항목은 제외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질환만 혜택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영수증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영수증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급여라고 써있는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비급여, 뭐 MRI 중에서도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혈액 특수검사 이런 것들도 보험이 적용 안 될 때는 이건 본인이 100% 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병원에서 주로 환자를 상담하면서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들이 이제 시군구청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할구청, 이제 시군구청하고 관할 동사무소, 이제 시군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그 유인물에서 이제 보는 게 가장 저희가 사회복지대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저 사람이 생계에 위협이 있는지, 주거에 위협이 있는지, 의료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할 통해서 판단을 해서 의료급여 1종을 책정을 해준다든지 2종을 책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차상위를 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래서 생계비, 경우에 따라서 생계비, 주거비, 학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고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약간 좀 위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급의료비나 서울형 긴급의료비, 무한돌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시군구청에서 하는데, 긴급의료비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기준에 적합할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국적이 우리나라 아니면 안 되세요. 그래서 국적이 반드시, 이제 요새는 뭐 외국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국적이 반드시 해야 되고, 긴급의료비는 전국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모든 시군구에서 1인당 기준에 맞으면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인물에 이제 뒷짝에 다 있으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그 다음에 이제 무한돌봄 의료비는 이제 올해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경기도 경기 긴급의료비로. 그래서 무한돌봄이라는 거는 경기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물론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차등 지급이에요. 이것도 재작년까지는 질환에 따라 질환을 딱 한정시켰는데 작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외래 입원도 다, 아마 우리 류계립도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외래 입원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도 이따 설명드릴 건데, 본인부담 상한제는 반드시 본인이 내는 거예요. 본인이 내고 나중에 공단에서 받으시는데 가끔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후불 처리되는 줄 아세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게 보건소에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희귀난치성 질환은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류계림으로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 중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류계림뿐만 아니라 산정특례로 등록된 90몇 개의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에다 문의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가지 마시고 전화로 내가 한양대병원에서 누계릭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받았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지원할 때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건 아까처럼 사보험이 돼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이 내가 지역보험인지 직장보험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받으면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어떤 혜택을 보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의료급여 부분을 산정특례를 받으면 10%만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을 내면 그 10%도 보건소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10%라도 이렇게 소소히 쌓이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등록, 거기 이제 유인물에 이렇게 넘기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 뭐 우리 누계류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분들도. 그래서 장애인 등록 신청은 이 서류 자체는 본인 등본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 써달라고 하면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써주면 다시 그걸 어디다 갖다 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보통은 뭐 재활학과도 그렇고 우리 환자분들은 교수님들이 당신은 장애인 뭐 1급이다 2급 교수님들이 물론 아웃라인을 다 정하지만 반드시 최종적인 결정 심사는 이쪽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계릭 1, 2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에게 활동 보조인이 집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물론 조건이 맞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에 이제 맞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료급의 일종이시면서 독거 세대이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활동 보조인이 거의 24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시간은.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활동 보조인 시간을 더 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또 주기도 하고 뭐 경기도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활동 보조인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기본적인 항목은 똑같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활동 보조인이 오히려 시간이 혜택이 더 많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65세가 넘으면 개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시간이 더 적으세요. 활동 보조인이 훨씬 더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직 물론 이제 저희 쪽에 성수동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째 제가 상담하는데 그분도 활동 보조인을 수년만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의료급이 일종이면서 독거 세대이고 하니까 거의 24시간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활동 보조인이 3-4분씩 밤에도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노인장기 요양보험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선생님 저 거기로 갈아타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갈아타면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장애인 연금이나 경증장애인 수당은 이제 관할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도 물론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다 적합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관할 주민 담당 직원들이 다 실태조사를 해요. 우리가 수급자가 되든 뭐 이렇게 장애인 연금을 받든 실태조사 하는 데는 보통 한두 달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의료급여 1, 2종 책정하는 데는 기본이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관할 주민센터에도 그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장애인 연금 따로 있기 때문에 한 공무원이 다 알지는 못해요. 뭐 다 전문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잘 모를 때는 담당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해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기준이 대충 얼추 될 것 같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이제 중증장애인 연금이나 경증장애인 수당을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1급에서 2급까지는 장애수당 1인당 한 30 정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물론 소득이나 이런 재반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내 장애인연금은 이게 이제 여기 연금에 가입되는 부분들만 해당이 되니까 그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도 이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 의료비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벌써 뭐 10여 년 넘게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루게릭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초기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긴급 의료비는. 왜냐하면 긴급 의료비는 기준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환이 발병했을 때 신청하게 돼 있어서 진단서를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회신할 때도 뭐 수술 환자들은 수술에 따른 문구를 써준다든지 여러분들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병한 경우에 긴급의료비에 충족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으로 넘어가면 긴급의료비를 받기 어려우시니까 일단 내가 초반에 루게릭으로 진단받으면 저한테 의뢰하셔도 되고 시공 간헐 보통의 긴급의료비 여러분들이 초반에 진료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검사할 때 2, 300씩 나오지만 재입원하거나 그럼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긴급의료비는 입원 축에 이용을 한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거주한다라면 긴급의료비하고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금액이 달라요. 긴급의료비는 1인당 301원에서 받을 수 있고 서울형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100만 원 한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올해부터는 원래 모든 지원이 입원만 해줬잖아요. 근데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100만 원인데 외래도 간호해주긴 하더라고요. 외래는 왜냐면 검사만 하고 오실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긴급의료비는 시공구청, 보통은 복지정책과예요. 이제 그 명칭이 뭐 희망복지팀 이게 좀 바뀌기 좀 틀리긴 한데 긴급의료비는 시군구청의 복지정책과에 여쭤보시면 되고 서울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서울형 긴급의료비는 관할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면 100만 원 한전에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긴급의료비는 원래 이제 원칙은 한 번으로 돼 있긴 해도 내가 무계력으로 요번에 받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암으로 받아도 중한 질병이거나 뭐 뇌질환이거나 심장질환이거나 우리처럼 최근 3개월 이내에 무계력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긴급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입원 중에만 신청이 가능해요. 안타깝게도 퇴원 직전에 저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퇴원한 다음에 선생님 저 280만 원 내고 갔는데 이거 받을 수 없다. 그럼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항상 무기력 환자는 초기에 저한테 의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지원은 태어나면 어려워요. 입원 중에 다 진행이 돼야 되고 요새는 신속하게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결정이 돼서 그 공문이 우리한테 와야만이 서울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세요. 그래서 긴급이나 서울형은 입원 중에 신청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루게릭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입원을 하면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원 일수는 180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요번에 내가 입원을 해서 30일 입원했잖아요. 그리고 진료비가 500을 혜택을 받으면 이제 1,500이 남은 거고 180일 중에 30일에 썼으니까 150일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 일자를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작년 7월 1일 전까지는 제가 신청서 쓰고 이런 걸 다 도와드렸는데 신청서도 바뀌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그냥 여기 전화번호를 제가 다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1577 1000번에 전화하면 요새는 다 녹취를 하고 가르쳐줘요. 개인정보 때문에 나 홍길동 환자다. 내가 지금 한양대병원 루게릭으로 250만 원에 나왔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기준이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를 봐요. 물론 차상이나 의료급 일정 2종은 무조건 다 해줘요. 100만 원이 넘을 때. 그런데 지역가입자나 저처럼 직장가입자는 진료비가 200이 넘었을 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인데 첫 번째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여기는 이제 제가 표를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가구 세대의 소득원을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빠는 아버지는 따로 A라는 회사를 다니고 딸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그런데 등본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돼 있으면 건강보험 다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청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할 때도 등본상의 가구 수는 다 가요. 그러니까 등본상의 4인 가족이면 4사람의 보험료를 아버지한테 다 올라가 있으면 하나만 보겠지만 아버지하고 엄마는 아빠 보험카드, 딸은 혼자 돼 있으면 그걸 합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재산이나 금융재산을 볼 때도 우리가 등본상에 4명이 있으면 엄마, 아빠, 나, 여동생, 통장 잔고 이런 걸 다 요새는 시공무청에서 조율해요. 그래서 합산을 다 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등본상에 올라가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합산해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퇴원 후에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 미리 퇴원 전에 1577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퇴원하면 저도 직원이지만 서류 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된다라고 하면 퇴원할 때 병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서류, 진단서랑 입원하기서랑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이렇게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자는 통장으로만 넣어주니까 환자는 통장 사본, 환자 신분증, 가시는 분의 이제 신분증, 따님이 가시면 따님 신분증,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난적 의료비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끊으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부인이 가서 내 이름으로 끊으시면 안 되고 환자 중심으로 끊어야 돼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 끊을 때 누구를 중심으로 끊느냐에 따라서 거기 기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자면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끊으셔야 되고 딸이 환자면 딸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부담 상한제 이거 되게 언론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부담 상한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심사를 하고 내가 본인 부담금을 너무 많이 냈을 때 환수받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 본인부담 상한제 500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이걸 공제하고 받아야지 왜 병원에서 돈을 다 받느냐고 저희 원무팀 태원구에서 맨날 싸우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맨 밑에 병원비는 본인들이 선납이에요. 반드시 내시고 이거는 추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은 상한제 추가가 넘었구나 돌려줘야 되겠다 하면 공단에서 본인 통장으로 넣어주거나 그 조치를 취해주는 거지 병원에서는 반드시 선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여기 유인물을 보시듯이 노인 65세가 넘으면 가능하세요. 저 나라 국민이면 반드시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는 거. 65세가 넘으면 되고 거기 노인성 질환 있잖아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구두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그 표를 해놨어요. 보건복 우리가 기준 중에서도 기준